배우 이성균 씨를 위해 2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고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의 진상규명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성균 씨 죽음과 관련한 요구 성명을 좀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 요구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봉준호 감독 발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수사당국에 요구합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네, 먼저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리한 망신주기식 수사였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예, 일단 어제인 12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화예술인 연대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금 방금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성명을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이 성명 자체가 문화예술단체 30여 곳 그리고 예술인 2천여 명이 이제 연명을 했던 그런 성명이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데요. 네. 지금 봤던 이것처럼 이 성명문이 내용이 굉장히 조금 길게 되어 있고 이제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4명이 이제 순차적으로 낭독을 했었는데 배우 김희성 씨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제 방송인 윤종신 씨 그리고 또 이제 이원태 감독이 순차적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봉준호 감독이 지금 낭독했던 부분이 이 수사 당국에 바란다라고 해서 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분 진상을 요구를 한 것이냐, 이게 지금 내사 단계에서 보도가 나왔던 시점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된 2개월 동안, 이게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2개월 동안 혹시나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공보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수사 관계자가 이 언론에 대해서 부적법하게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를 했었고 예. 또 이제 출석할 당시에 이게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많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게 이 규칙상, 이 경찰 규칙상은 원래 수사 정보라든지 출석 정보 공개가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수사당국을 향한 비판도 있었고 언론과 미디어를 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작곡가이자 가수인 윤종신 씨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언론 및 미디어에 묻습니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특히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네, 요약을 하면 이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좀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이슈화했다, 부각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윤종신 씨께서 이제 낭독하신 부분이 이제 이 방송 및 미디어에 대해서, 언론 및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게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그 혐의 사실과 관계가 없는 이 사생활에 관한 보도라든지 또 이제 음성,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보도 목적과 맞지 않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일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예 사실관계조차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것들을 이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자극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성균 씨의 이 사적 대화 음성을 KBS가 앞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알 권리를 위한 보도인지 확신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KBS 측이 최대한 절제한 보도였다. 그래서 이성균 씨의 사망과 연결을 짓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성명에서 이제 KBS가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다 보니까 KBS 측에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KBS 측에서 지금 밝힌 입장은 이 음성과 관련해서 됐던 보도가 11월 24일 보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 내용 자체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대한 절제한 내용이었다. 예.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었고 그리고 11월 24일에 보도가 됐었고 이성균 씨의 이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이 소식은 그
한 달 이후기 때문에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12월 26일에도 뭐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고가 있기 전에. 네. 그런데 이 12월 26일에는 KBS에서는 관련 보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마치 KBS에서 보도한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비단 뭐 이번 이선균 씨의 사망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이 좀 충돌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원칙이나 법적 기준이 있으면 될까요? 네, 이게 기본권이 충돌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우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 형량론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두 가지 기본권이 다 어느 정도가 보장될 수 있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조화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네. 어느 쪽 기본권이 더 우선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혐연권과 흡연권이 있었습니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네. 이제 연기를 맡고 싶지 않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혐연권이 더 우선하는 권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뭐 인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화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권이 우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명인들일수록 이런 게 좀 더 충돌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뭐 보도의 자유라든지 뭐 알 권리 이런 것과 개인의 인격권, 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판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판례들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에 대해서만 치우치게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례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기본권을 너무 이 알 권리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정도의 알 권리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개별적인 행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가 있고 다만 이 언론에서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존경받는 그리고 신뢰받는 언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연대회의가 한번 그 어제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에 그 인권 보호가 아무리 그 수사당국 절차가 적법했다 해도 우선이라고 하면서 법령 재개정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및 국회에 대하여 바란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법령이 이 수사 관련이나 아니면은 이 정보 공개 관련해서 법령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형법 126조에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사 관계자나 수사 이제 그 관련해서 이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이 피의사실, 이게 피의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네. 재판에 올라가기 전까지 수사 단계에 있는 걸 피의사실이라고 해요. 수사 단계에서의 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경찰에 이 수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 4조에서는 수사 정보를 공개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15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언제 출석한다 이런 것도 공개를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는 촬영 등을 금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촬영을 할 것 같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뭐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네. 법적으로 이걸 조금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뭐 개인이 너무 조금 많이 좀 불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법령 재개정을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아예 법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이성균 방지법이라고 해서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에 지금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 이혼 소송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가 좀 변경이 됐어요. 1조 원에서 총 2조 30억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된 건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게 최태원 관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1심이 지금 판결이 선고가 났습니다. 예. 1심에서의 쟁점은 이혼을 이제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그 쟁점이 됩니다. 하나가 재산 분할이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양육비 그리고 누가 양육할지 이 양육권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 친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됐던 거는 재산 분할 부분이에요. 예.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이건데 이게 그게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했을 때 특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이게 주부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 가정의 부를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여분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뭐 70대 30이든 60대 40이든 50대 50이든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뭐 상속받은 재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기여분 이런 기여를 했다는 이런 퍼센티지를 산정하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됐던 것인데 예. 이제 노소영 관장은 1심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 이 부분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증식을 함에 있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40% 가량을 달라라고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금액으로 추산하면 그때 당시 주가로 해서는 한 1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주장을 했었고 위자료, 이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3억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12월 6일, 작년 12월 6일에 1심 판결이 나면서 판결 내용은 어떻게 나왔냐면 665억을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1억 원만 인정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항소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쪽에서도 항소를 다시 같이 하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됐는데 노소영 관장이 이제 지난 5일에 이 항소 취지 및 항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을 변경을 했는데 기존에는 주식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현금으로 달라고 변경을 하고 그래서 현금을 2조를 달라고 네. 청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3억이었는데 30억 원으로 상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재판 중간에 금액이 지금 한 2배 정도가 뛰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 측과 협의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이 뭐 워낙 좀 큰 액수긴 합니다만 금액을 떠나서 이 전략, 의도는 노 관장 측은 어떤 걸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이 청구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 대한 인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인지대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기존에 30억 원대였는데 지금 40억 원대로 인지대도 올라갔다고 해요. 금액적인 부담도 10억이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조로 아무래도 상향을 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10억이나 지금 인지대를 더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금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뭐 관측이 주가가 그때 12월보다는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유 재산으로 지금 봐서 665억만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특유 재산으로 보는 그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조금 주장이 어려울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금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기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으로 했었는데 1억 원이 인정이 됐다 보니까는 더 금액을 높여서 그에 대해서 이만큼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청구를 했는데 이 정도는 인정을 할 수가 있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한도를 본인이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인지대의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재판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면 결국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재판부에서 볼 때도 이게 만약이라도 1조를 청구했을 때 얼마를 인정하는 것과 2조를 청구했을 때 얼마를 인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또 이제 재판부에서도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재판부와 인척 관계인 변호사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노 관장 측은 뭐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다. 재판부 바꾸려고 꼼수 부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이게 항소심 재판부가 가사 2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9일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김앤장 측을 추가로 선임을 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네네. 변호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같은 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판부 변경을 검토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서 재판부와 이렇게 좀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로 이렇게 선임을 하는 그런 효과를 봄으로써 변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좀 입장을 밝혔던 거고 이에 네. 대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게 오히려 노소영 관장 측에서 기존의 재판부가 이제 가사 2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사 3-1부였는데 이게 배당이 되고 나자 이 재판장의 매제, 3-1부의 재판장의 매제가 있는 그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그때 당시 한번 변경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소영 관장 측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서울고등법원이 재판부 교체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가운데 그저께 좀 놀라운 소식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그 이혼 소송 2심 재판 맡고 있던 재판부 판사 중에 한 명, 강상욱 판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러면 재판은 자연스럽게 좀 더 미뤄지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11일에 첫 변론기일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 재판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11일 변론기를 한번 변경을 했어요. 네. 뒤로 미룬 상태였어요. 그런데 12일에, 그러니까 어제 이 재판부 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분께서 돌연 이렇게 조금 돌아가시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단 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 변론 기일이 다시 한번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엔 1년 넘게 이어진 박수홍 씨 친형 관련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박수홍 씨 친형에게 징역 7년, 또 형수에게는 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예, 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 그 친형과 이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로 간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은 다툼을 하다가 박수홍 씨가 2021년 4월에 이제 결국에는 친형을 고소를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고소를 했고 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한 이제 결과 아무래도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2022년 10월에 기소가 됐어요. 이제 법원에 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공판을 열었어요. 공판을 열어서 뭐 증인 신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판인데 공판 기일이 10차례 열렸어요. 10차례 열렸고 그 10차례 그러니까 그 10번째 공판 기일이 지난 1월 11일이었던 것입니다. 네. 1월 10날에 이제 공판 기일이 열렸고 이날 이제 피고인 신문이 열렸거든요. 네. 이제 친형, 박수홍 친형과 그리고 박수홍 친형의 부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심을 해서 2월 14일에 선고가 나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근데 박수홍 씨 친형이 뭐 언론에 좀 뭐 오열을 하는 모습도 좀 보이면서 개인 통장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관리를 했고 또 뭐 부동산 매매 등을 사는 가족끼리 전부 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다. 즉 요약하면은 혐의는 거의 다 부인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박수홍 친형의 이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박수홍 친형의 혐의가 지금 현재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박수홍 개인에 대해서 그 금원을 본인이 타인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을 했다고 해서 횡령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액이 이제 5억을 초과를 해서 특경법상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개개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박수홍 씨 계좌에 있는 돈을 뭐 뺏어 썼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박수홍 씨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조금 대부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친족 상도례라는 우리의 형법에 이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형법상의 법 규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직계 혈족 아니면 뭐 동거 친족이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횡령범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직계 혈족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박수홍 씨의 돈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횡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조금 전략을 이제 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신용카드 사적 사용이라든지 뭐 법인 자금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자금 횡령의 혐의는 이제 대부분 부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사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복리 후생의 성격으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사용 이제 구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수홍 씨의 주변 사람들을 이제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박수홍 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 박수홍 씨
관련 주장에 대해서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 친형의 주장이 신빙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 금액이 크고 그리고 또 이런 죄질이 조금 불량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는 7년 그리고 이제 형수에 대해서는 이 주범의 이제 종범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인 주범은 아무래도 친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형수에 대해서는 3년 이렇게 지금 구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네, 당연히 박수홍 씨 측은 이 정도 구형 나온 걸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 검찰 구형이 징역 7년이면 실제로는 좀 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알려진 소식이 지난 9일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이 공소장이라는 게 재판부에 이런 죄가 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제 쓰는 내용이거든요. 네. 공소장 변경을 당초에는 이제 회사 그리고 박수홍 씨에 대해서 61억 7천만 원 정도의 횡령 금액을 봤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박수홍 씨에 대한 횡령 금액 28억을 봤었는데 이 중에 일부가 중복이 된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15억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총 횡령 금액이 61억 7천에서 15억이 빠지면서 40억 원대가 됐어요. 네. 40억 원대가 돼버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특경법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억 원 미만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경한 그 부분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 또 이제 양형 기준을 보면 양형 기준에서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의 경우에 기본 2년에서 5년 그리고 가중됐을 때 3년에서 6년 그리고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6개월에서 3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인정될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뭐 감경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경이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가중 사유가 있다고 하면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판결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